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발제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오늘 발제가 3개입니다. 그렇지만 발제집을 보시면 2개밖에 안 실린 이유는 마지막 발제자 이종석 과장님 발제는 사내 내부적인 보안 문제로 해서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로만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맡아주신 행정자치부 허만영 과장님께서 지금 장관복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축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2016년 한국 오일체 광고학회가 첫 주최를 하는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체 광고학회 회장님이신 한양대학교 심성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오일체 광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오개광고법 개정이 이제 작년 12월 말로 공포되면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개광고법 개정이 52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서 사실 자유표시구역제도와 디지털 오개광고가 주요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만약 이 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아직도 사실 외부에서 보게 되는 디지털 오개광고는 현행 법상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가 디지털 오개광고를 정말로 이제 현실에서 더 많이 만나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표시구역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이상적인 그런 명소를 저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보다 더 나은 디지털 오개광고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를 모아서 저희가 보다 나은 오개광고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세계 발제의 사회를 맡아주신 조창한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조창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훌륭한 자리에 사회를 일단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 그 오개광고라는 것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 광고 매체 중에서 늘 찬밥 신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 광고주들이 이 매체의 어떤 광고의 영향력이라든지 광고 효과에 대한 불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환경론자들은 늘 이 오개광고를 공해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시 미관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오개광고법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자유표시구역 제도가 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 광고라는 것이 그냥 방해 요소가 아니고 뭔가 이 새로운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디지털 오개광고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오개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광고 효과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오개광고가 광고 매체로서 좀 더 과학적인 효과 측정 그리고 좀 더 정교한 타겟팅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가지 분야의 어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뭔가 또 오개광고업계 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이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바로 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뀐 법이 황금 열쇠가 될지 아니면 이 썩은 동아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 학회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오개광고 업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새로운 국면의 초석이 되고 뭔가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참석해진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보통 이렇게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면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한데 오늘 보니까 이 좀 많은 시간에
이 연사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에 또 라운드 테이블에 이 많은 토론자들이 이렇게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 세미나에 비해서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사실이 좀 길었는데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인천 가톨릭대의 신일기 교수님이시고요. 발표 주제는 자유표시구역 지역 선정 평가 요소 중요도 분석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발제자이신 신일기 인천 가톨릭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뭐 언론 보도로만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간 OH 광고학회에서 자주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뭐 그래서 좀 지루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작년에 이제 우계광고 센터에서 이제 용역을 한 걸 기초로 해서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접근이냐면 단순히 광고물을 통한 명소화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한계가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계광고물이 명소의 하나의 주축이 되고 도심 재생사업, 창조 도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사례, 국내 상황, 그리고 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지금 발목이 잡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문화도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15년, 20년,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패러다임이 좀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활성화 이후에 지역 축제라든지 전통 건축물 복원이라든지 농산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컨벤션, 소매업, 호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관광지화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문화도시 정책이었는데 이 문화도시 전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결과물이 해외나 국내나 똑같습니다. 어떤 낮은 고용의질, 문화시설에 대한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기네스, 지자체별로 기네스 도전을 했던 경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장소 마케팅의 일환으로서의 도시문화 전략의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냐면 문화자원의 보존이나 활용은 기존 방식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단 이제 도시의 기반 환경을 문화적인 구축을 하는데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창의적인 보헤미안 지수를 좌우하는 어떤 예술가라든지 창조자 그룹들을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실은 최근에 연남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일어난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영리기구나 단체, 창조적 활동들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들이 형성이 돼 있는 형성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문화적 소비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형태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들의 어떤 도시공정체, 주민화시켜서 그것이 그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형태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만 살짝 언급을 하고 하면 미국 타임스퀘어나 피카딜리 서커스의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6가지의 단계들이 구현화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과거, 현재 기술과 문화, 그리고 독특한 경관 형성, 이건 우계광고물이 담당을 하고 그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예술적인 그리고 상업자본들이 예술과 결합되는 형태들로 해서 보헤미안 지수의 주요 기능인 광고, 마케팅,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주요 활동하는 장소가 되는 형태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고물 단독으로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으로는 창조도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모든 연구들에서 동일하게 지향하는 바는
대도시 중심부여야 하고 문화예술 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 이미지적 생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어떤 문화 재생 사업이라든지 문화 단지들이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를 접근하는 카테고리를 좀 들어보면 도시라는 구조는 세 가지 계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편익의 물리적인 차원의 도시 그리고 문화 텍스트, 예술 텍스트의 형태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기능적 편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편차가 없어지는 거죠. 세방화라고 얘기하고 또 쉬운 말로는 세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자본 투여로 해서 수준을 다 높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습니다. 뭐 여기 좀 뼈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코엑스 무역센터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였지만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곳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세방화의 한 양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문화와 예술적 테스트가 채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뭐 도시 설계를 잘해서 관에서 주도한다고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도시 공간 안에 도시 공간의 상징과 그리고 상점주들, 건물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하고 보통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주도로는 힘들고 기저생태계 그러니까 어떤 그 활성화되어 있는 생태계 어떤 정책 방향이 아니라 그런 생태에서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우리가 도심지에 나갈 때 갖고 있는 욕망과 기대에 구현화될 수 있는 동경과 희망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명소화 같은 경우는 점과 선의 반복입니다. 매력적인 점 그리고 그 즐거운 선. 그래서 점과 선의 반복이 얼마나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고 다채롭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명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트랙션이 지속적인 인력으로 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명소화는 정서적인 유착도 필요하고 소속감이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명소화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식적 연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랜드마크라고 하는 상징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랜드마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얘기하고 뭐 이런 인공물들을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결과물은 안 나오죠. 근데 어떤 케이스들을 좀 보냐면 뭐 덴마크의 인호공주상 여기가 이제 세계 3대 후모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면은 또 도리에 이제 인호공주상 있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분노해서 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 주변부의 하나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인공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터키의 트로이의 목마라든지 아니면 뭐 브리피엘의 오줌싸개 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겁니다. 명소화의 하나의 중심축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들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도 명소화 사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에 대한 명소 테마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이건 관광객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어떤 시각적인 느낌을 받느냐. 그래서 보헤미안 씬이라든지 갤러리 씬, 뭐 디즈니 씬, 뭐 이런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테마성이라는 측면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 도시적인 테마적인 부분도 인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송도가 2, 3년 전만 해도 거의 유령 도시였어요. 공동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KBS에서 선둥이가 이제 많이 히트를 치면서 이제 주말만 되면 송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 송도 사는 사람들은 주말에는 센트럴파크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뭐냐면 이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애착과 소속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과시적 소비라는 형태, 내가 그곳에 가봤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행동 촉발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송도만의 예가 아니고 뭐 꼭 드라마만의 예는 아닙니다. 어떤 다른 콘텐츠 영향들이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케이스지만 개처방 육탑축구라는 그 드라마가 히트를 하고 빵에 대한 그 제빵 여기 팔봉 제빵집이 나오는데 이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성미당입니다. 성미당이라는 빵집으로 연결돼서 여기가 이 지역에 가면 꼭 가는 명소가 되는 구조들이 그런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애착과 소속감이랑 가시적 소비라는 게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나쁜 케이스는 강남스타일 여기 지금 강남스타일 조형물이 들어오고 뭐 이러고 합니다만 컨텐츠 자체에는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제공들이 없습니다. B급 문화를 다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 스타일을 보고 오는 것은 여기는 노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옵니다. 실체적인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막 전면에 내세우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실패 사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광장이나 가로, 세로 자연경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경관미학적 차원에서는 공공적인 건물, 역사적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원, 공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요소 차원의 교통, 융합적 차원에서의 흥미로운 오락거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 차원으로는 씬, 어떻게 이 도시가 보여지는가, 느껴지는가, 그리고 랜드마크라는 요소들이 합쳐져야지만 명소화와 관광지의 기능이 합쳐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의 차원으로만 좀 집약을 했어요. 큰 상징물이라든지 큰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집착을 보였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물론 SNS나 모바일 그런 영향으로 해서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도로는 이마트 타운 같은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이마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의 어떤 기본 전략은 기능적 장소성의 마트의 기능을 놀이터화시키고 그 위에 상권을 덧입히는 구조들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제품 소비를 하는 게 핵심이지만 여기를 약간 놀이 미락의 개념,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과 놀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커먼 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는 뭐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걸 버리고 컨테이너 위주로 다양한 가변적인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태원이라는 걸 보시면 이태원은 딱 10년 전만 돌아가도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사건 사고의 온상으로만 받아들여져서 미군, 게이, B급 문화 뭐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SNS를 통해서 어떻게 파급이 되냐면, 이 미군, 게이, B급 문화에서 했던 나쁜 인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 기저되어 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는 부분, 뭐 여기 이슬람 거리도 있고요. 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면서 다양성화되는 그런 문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이 상점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상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유입되게 하고 외국인들이 유입되게 하는 구조들로 가면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디어 노출로 폭발한 게 작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태원이 SNS 공간의 한 30-40%를 차지했습니다. 그 SNS에 담론들이 다 이태원 연기가 되었고, 지금은 그게 자리가 잡아서 이태원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관광지가 되고, 외국인들도 들어오면 가는 곳이, 요커들도 들리는 곳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소라는 부분들이 꼭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되는 분야, 이거는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소천, 경리단길, 북촌, 뭐 가로수길 많이 있습니다. 쾌적해지고 도시가 깔끔해지니까 특색이 없어지는 거죠, 도시가. 그리고 상업자본들이 지출해져 보니까 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문화 정체성이 있는 곳들을 찾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컬처 노마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건물주와 상점주 간의 관계로 해서 자본 게임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지역도 곧 2-3년 안에 그 홍대처럼 다소 많이 망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색채가 사라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5개 광고 명소에 대한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 지금 사진 자료들 위주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기존 광고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창문 다 막고요. 그리고 셋백 방식이라고 해서 건물 층층위에 다 건물을 올리고, 심지어는 9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지만 그 광고물 위에 광고물을 쌓는 구조, 광고물을 위한 그 구조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뭐 당연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장을 중심으로 광고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지루하시니까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부러운 건데 2012년에 그 뉴욕의 연인들이라고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타임스퀘어의 그 행사에 맞춰서 그 블록버스터 영화가 기획이 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흥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타임스퀘어의 크리스탈 골드롭이라는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준 것을 재편집해서 봤습니다. When the tears you cry, oh, you can't believe. Just give these loving arms a try, baby, and have a little faith in me. Have a little faith in me. Have a little faith in me. Such a long time, girl. Expect something in return. It's simple, you have a little faith in me. You see the time is our friend. But for us, there is no hell. You got to do is baby have a little faith in me. You see that I will hold you, I will hold you, I will hold you now. 제가 쓰레기만 보시는 분들이겠죠, 저거. 그런데 일단 이런 행사들이 있고요. 뒤에 또 소개가 돼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여기도 원래 관광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으로 충분히 됐었는데 여기도 한 10년 전부터 이런 명소화에 초점을 잡혀서 캐나다형 타임스퀘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던타스퀘어에 이제 그런 형태로 갑니다. 보시면 미국의 규모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패턴들로 건물 전면을 랩핑을 하고 여기 뭐 사단에 보시면 그 광고물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그 광고물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디지털 광고물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에 우리나라 방송에 소개됐던 케이스를 좀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피카델리 서커스입니다. 피카델리 서커스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전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퀘어나 이런 것들, 던타스나 이런 것들은 선방식으로 해서 한 700m에서 800m 정도의 그 거리를 하는데 피카델리 서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건물만 독특하게 하는데 어떤 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과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좀 넓었어요. 그리고 광고물이 난립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건물만 유지하지만 어떤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실패하는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도쿄 시부야 사례입니다. 여기는 광장이 없고 건물 베이스로 시작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자체는 셋백 방식의 광고물만 없다 뿐이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광고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해 보이고 난잡해 보이고 강남역 부분은 강남역 사거리는 딱 한 3년 4년만 두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재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또 다른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톤보리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팔 벌리고 뛰는 그 러너가 이제 오다상이지 않습니까? 오다상이라고 유명한데 그래서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어떤 그 관광 활동의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이 앞에 뭐 별게 없습니다. 근데 와서 사진을 찍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주변에 다양하게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광고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쇼핑몰과 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이제 그 광고물들을 보시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아까 보시는 그런 음식점 위주로 전통 있는 음식점 위주로 굉장히 허용이 되는 다양한 광고물들이 구조물, 조형물, 오브제 형태들로 광고물들이 집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광고물 자율주식이 시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최근에 여기 2차선 도로 중에 한 차선 아예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기 계획은 아예 여기 차단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도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주변에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면에 이제 사진상에는 잘려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소비 그리고 그 문화 소비를 지지하는 지원자 그룹들이 계속해서 문화적 예술적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성립되어 있고 52주가 다양한 문화예술적 행사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가 방문을 하더라도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물 사진을 찍는 것에 상징적 행동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피카딜리 서커스 같은 경우는 조미성은 좀 떨어집니다. 행사의 조미성은 떨어집니다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내리면 관광지와 여기도 뮤지컬 배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노드 중에 중요한 시작점이고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문화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중요한 노드 중에 하나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방식이지만 전체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형태들로 자유표시 구역을 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옥외항구 산업에서 발생되는 자원이 그 문화예술 사업에 그리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행사 사업에 투여가 될 때 이 공간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 방향성은 도쿄 시부야는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고요. 광고 산업계에서는 광고물만 많이 걸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닥을 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헤게모니 안에서 다양한 행사와 예술과 그리고 그 산업과의 배후 집적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타임스퀘어의 케이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광장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광장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광장은 길이 만나고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만남 교류의 공간이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조망하는 확정의 공간이고요. 도시의 중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서는 랜드마크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경관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리고 어떤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면 그걸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의 직결 확산의 발생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고 관광객이 마주치게 되고 하는 도시 이미지가 강인되는 공간이 광장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업적 문화 체험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의 융합적 차원의 광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상업자본과 창조자 그룹이 유입이 되고 그것이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적 활동이 강화되면 당연히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융합적인 문화 활성화가 일어나면 도시 경쟁력이 활성화되고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 이겁니다. 이것은
그 굉장히 차별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개념들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것이 산정평가 요소입니다. 이 이미지는 뭐 여기 없다고 이게 뭐 불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그냥 이미지라서 상업과 그래도 문화가 결집되는 공간, 뭐 교통이 결집되는 공간으로 점을 찍어봤습니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제가 몇 군데를 그냥 한번 로드뷰로 그리고 실제로 그냥 경험상으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몇 가지 그냥 접근을 해봤습니다. 신촌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 많고 집적화된 문화로 관광 문화 조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여기도 공사를 해서 광장 기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 밀집 지역이 이미 돼 있다 보니까 건물주 이해관계나 기존 광고물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낮은 층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셋백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면 광고물이 너무 제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동대문 DDP 같은 경우는 여기도 풍부한 유동인구와 의류 예술 쪽에 어떤 특화된 어떤 형성,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상업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문화 용이하다든가, 문화 이벤트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그 상점과의 이해관계라는 부분, 그리고 광장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가장 베스트 모델인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제 의견이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앞에서의 DDP와 동일하게 아주 충분하죠. 이동 상업문화 조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이벤트 활용을 가능하지만 광장이라는 기능이 너무나 좀 취약하다는 부분과 예술 창조자 그룹이 아예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점주와 건물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다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잘 아시는 장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C 같은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직접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리고 주체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이해관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또 인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유동인구가 낮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당연히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공간이고 문화예술 창조 그룹이 부족 없다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적으로 충족이 되는 경우들은 지금 찾을 수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는 무역센터 같은 경우도 관광문화 조성이 유용하다든가 문화행사 이벤트 활동이 있고 이해관계가 낮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지만 광고주의 선호가 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조자 그룹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광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걸쳐 있으면서 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각 경로 같은 경우도 좋은 스팟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역사 상징물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미 어떤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의 문제 그리고 건물주와 상점주의 이해관계가 여기도 첨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존 광고물의 형평성 문제들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지수는 제일 높습니다. 앞서서 접근했던 사례들 중에.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광고주 선호도 예상이 되고 문화적인 접근도 높고 그 창조자 그룹도 아직까지는 잔존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명동과 유사한 케이스로 상점주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장 자체가 좀 빈약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나름 해봤는데요. 딱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 측면과 공적 측면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표시 구역은 이 두 개 다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케이스들은 저희가 자료집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말씀 다 이미 드렸던 부분들이라서 솔루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초기의 운영 주체와 합의 조정이 필수입니다. 이게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와의 합의
상점주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와 기업 이런 것들의 컨소시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간적 검토를 통해서 문화적 차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업 밀집 지역은 이게 동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문화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창조자 그룹이 전혀 다 모두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본이 집적화돼서 밀어내는 곳들은 그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탈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그래서 이탈 요소를 줄이는 행정적인 어떤 접근, 자본적인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광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창조자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업 지역이 아니라 비즈니스 밀집 지역이라서 상업 자본도 사실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문화 그룹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좀 행정부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일법으로는 이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유표시국이 지정이 됐다 한들 건축선에 대한 문제, 건축 증축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비공해 뭐 이런 광고물 업무에서 다뤘던 비공해 이런 문제는 가장 적급의 문제로 오히려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예한 문제들은 그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국무조정실 수준에서 국무부처 간의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뭐 학계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뭐 언론을 보면 뭐 서울에만 한다, 뭐 이렇게 막 오보들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행자부하고 협의돼서 얘기를 듣는 건 그 기준들은 없습니다. 아직은 어디를 선정하고 어디에 몇 개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칙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시가 뭐 무조건 추천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구의 어떤 주민협의체나 예술가의 집단 그리고 상업자본 결집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그것을 그 행자부에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을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추천을 하고 행자부에서 이 신면을 구축을 해서 대장지를 선정을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해당 지자체는 자유표시구역위원회를 구축을 하고요. 조례나 행정 시스템을 이뤄내야 됩니다. 원스톱 뭐 행정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처들이 엮이게 됩니다. 이런 뭐 건축과나 도시과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그 사업자부가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요. 사업 시행 이후에 사업자들은 수익금에 대한 일부 사용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기금은 아니고요. 어떤 그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지역에 제출자가 돼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그래서 광고주나 건물주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광고 사업자들만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구비서류는 좀 다음과 같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적 장소와 여가적 구조물, 문화인프라, 그리고 오락적 요소, 음식과 숙박시설, 그리고 문화흡입 요소와 관광 요소, 그리고 대중성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 읽으면 지루하시니까요. 이미지 부분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문화 확장성입니다. 이거는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고요. 이 자유표시국이 선정이 돼서 얼마나 지속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느냐 그것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참여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적 운영체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요소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엔터테인먼트, 축제, 이벤트, 관람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들만 다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대표적인 행사와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여가적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부분들이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문화 쇼핑 시설들, 편의 시설, 주차 관광 인프라들 교통 접근성이 높으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흥미로워 오락적인 요소인데 앞에서 이제 조형물, 뭐 랜드마크 이런 부분들하고 다 맥락이 동일합니다만 특별한 휴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야간 문화라든지 1급 쇼핑몰이라든지 극장 예술 축제 이벤트들이 있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중복이 나오네요. 근데 음식과 숙박시설이라는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사건, 건축물,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잘 알려진 사건이라면 또 이제 미디어에서 노출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성인데 제일 중요한 게 광고주 선호인데 사실 광고주 선호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분산됐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광고주 선호하면 세 군데, 네 군데 딱 꼽을 수 있었는데 이게 세방화되면서 레벨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광고주의 선호는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5개월 광고물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광고주 선호가 그렇게 해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해당 지자체가 광고주가 선호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문화적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확장성 같은 경우는 광장 중심의 도보 공간이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화 배우 시설로서의 관광 허브로서의 잠재성 그리고 문화 창작 벨트라든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시스템들이 되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개방적 운영 체제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커뮤니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8개의 커뮤니티가 지배적 권한이 아니라 수평적 권한에서 그 투쟁도 하고요, 뭐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일어나고 어떤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중심축입니다. 꼭 극장주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예술가들이 결정하지도 않고 행정이 다 결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은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그 특정한 힘에 의해서 자유표시국이 해체되는 일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보면 요거는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한번 나오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명동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명동을 지금 자유표시국이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대각선 위쪽에는 피카델리 서커스 건물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고 타임스퀘어 광고물들이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호불호가 갈리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물에 제한이 없는 것이 자유표시국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광고물이 형편없을 때 안 된다라는 거. 더 화려하지 않고 더 크지 않고 더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자유표시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광고 매체는 벽면, 옥상, 건물 랩핑, 지주 이용 다양한 이런 것들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냐 안 하냐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 부분 외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아까 여기 좀 세부적으로 하나 쓴 건데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면밀하게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화려할 수 있다,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접근으로 소재, 규격, 디자인, 수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청사진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 그리고 그 공동체의 참여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불법 광고 분명히 난입하거든요. 불법 광고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상업 자본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설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 뚜껑을 열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살리기 위한 홍보 방안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차원으로 해서 컨설팅이나 심의원회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오경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학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회를 통해서 그 운영에 대한 그 컨설팅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시스템은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행정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식의 행정을 하는데 이 자유표시구역은 약간 미국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 위에 덧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정을 받는 TF를 조성하고 선정받고 나서 원래 행정 시스템으로 보내야지라고 접근하는 그거는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명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의 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보다는 제도만 해소해줘도 훨씬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도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시켜 줄 수 있는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임대단지나 상시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솔루션이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광판 하나만 해도 20억이 넘어갑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 그러면 그런 어떤 경우는 뭐 신기술을 도입하면 50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라는 부분들이나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들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 좀 질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저도 광고 학자고 이 광고고 산업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를 얘기를 할 때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만 해석을 해요. 마케팅의 하나의 중요한 툴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5개월 광고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가 우리 차세대 먹거리라고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디지털 5개월 광고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게이트키퍼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무슨 신문 언론에서 이 게이트키퍼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소재들이 개발되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게 시장에 나오는 건 광고주가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현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5개월 광고로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소재들이 도입이 돼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받아들여질 때 그게 광고물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엔 우리 집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5개 광고는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표시구역은 뭐냐면 이 디지털 5개 광고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도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래서 뭐 미래부는 실증단지라고 얘기하고 산자부에서는 규제 프리존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들 카테고리를 짓는데 저는 자유표시국이 그걸 모두 아우르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의 장 그리고 광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재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글로벌한 광고주들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중화권 자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컨텐츠나 물리적 소비들이 활성화돼서 회전수가 높아지면서 언제 와도 여기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이 되면 이게 관광지로서 자리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서로 여기에 기술의 격전장이 되면서 서로 모방하고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5개월 광고에 선두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고 선두 기업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해외 기업들도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잡는 그런 구조로 가고 싶습니다. 뭐 저기 2011년도에 세무조사로 드러난 거지만 원타워가 뭐 2천만 불 한 해 광고 수익 2천만 불 했거든요. 2011년 버전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경기 안 좋을 때 2천만 불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뭐 개인적인 그런 뭐 건물주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5개 광고라는 부분하고 같이 주도하는 판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제스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시스템의 판으로 이걸 접근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명소화의 개념 그리고 5개 광고 많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5개 광고와 명소화 그것을 문화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결과적으로 산업의 어떤 붐,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창조 경제의 어떤 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준비한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